2015년에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캅 21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21년 동안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행동의 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21년이 걸렸습니다. 21년. 그리고 거기서 얘기된 것은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며 그걸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과거에는 교토정서 때는 선진국 의무, 개도국 역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풀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 감축 목표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서 책임에 따라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논의했지만 사실은 실패를 하고 자발적으로 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자. 대신에 이제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해서 각국의 감축 행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이 파리 협정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21년 동안 논의해서 그 정도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이 기후협상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제 기술, 산업,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어제부터 협상이 시작돼 가지고 27차 회의가 진행되지만 굉장히 그 협상의 진행은 느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파리 협정에서 각국이 국가 감축 계획이라는 국가 감축 목표 NDC라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봤더니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7도씨 정도 오르는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파리 협정이 추구하는 바는 2도씨 미만이고 1.5도씨에 근접하도록 하자는 건데 파리 협정을 그 당시 제출한 걸로 100% 이행하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은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빠져 있지만 2018년에 한국의 송도에서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약 한 45% 정도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1.5도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IPCC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1.5도씨 목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꼭 바람직한 목표다 이렇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IPCC는 기술과 과학, 산업을 통해서 그 정도 목표, 정책을 통해서 그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1.5도씨 목표를 얘기한 거죠. 거기에 IPCC의 1.5도씨 보고서에 호응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에 둔감한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이 기후 파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거죠.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소녀가 시작을 했지만 1년이 지나서 전 세계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기성세대까지 호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2019년에 그 호응이 커졌습니다. 그런 호응이 저는 유럽의 정치를 움직여서 유럽이 한 발 앞서가지고 EU 그린 딜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먼저 탄소 중립을 27개국의 목표로 잡고 감축 행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 지나면서 세계 주요국인 한중일, 미국까지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한중일이 굉장히 여건도 안 좋고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탄소 중립에 이렇게 나섰을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한중일 3국은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취임과 동시에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정치 흐름을 보고 중국이 먼저 2060년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일본처럼 굉장히 변화가 적고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가조차도 총리가 국회에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먼저 던진 겁니다. 던지고 미국이 탄소 중립 선언하니까 2021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을 짜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중립 흐름이라는 것이 아직은 공고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법제화와 목표 달성 이 두 분야를 합쳐보면 20여 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이죠. 나머지 뭐 선언, 제안 검토, 정책화 이런 수준은 언제든지 각국의 내부 정치, 국내 정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에 참여하고도 탈퇴한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석탄을 줄이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에 뭐 제안 검토나 정책화 선언 이런 쪽은 앞으로도 이런 국가들은 약간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를 한 나라에 속합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NDC 국가 감축 목표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목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쭉 이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 문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도 오고 또 경제 침체도 있으면서 올해는 석탄 소비 등 화석연료 소비가 또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듯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소 중립의 흐름은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여러 국가들이 이 갈지자 걸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봐도 명확할 정도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이거 뭐 화석연료 시대가 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화석연료 기업의 주가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가 흐름과 상반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또 막 어떤 분들은 약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흐름은 계속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파리 협정에서 각국이 제출한 그런 정책들을 종합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이 이 정도로 느리게 되고 평균 기온은 2.7도 정도 오르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 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2도씨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건데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 이후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1.5도씨 목표로 세계는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추구하는 목표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국의 기후 행동이 나을 결과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도씨 목표와 2.7도씨 정도의 결과
2.7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1.1도씩 올랐고, 많은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보는, 나중에 오대규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1.5도씨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기후 쪽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일수록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늘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미래 세대가 많은데,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2도씨 파리 협정에서 추구하는 2도씨 미만의 목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그런 감축 행동이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요.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이제 에너지 부문에서의 배출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지금 인류가 신속하게 행동하기에는 에너지 부문이 좀 결과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3분의 1 정도 되는 농업과 토지 이용 분야는 아직 제대로 이제 인류가 그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나오고, 이게 이제 에너지 부문을 얘기할 때는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나올 때는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마다 왜 숫자가 바뀌지 이렇게 하는데,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결국 우리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경제 활동과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으면서도 에너지 공급량, 생산량은 줄이도록 하는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거 결국 뭐 인류가 이제 경제 성장을 포기하거나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덜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행태 변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 효과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감축 기여도는 매우 큰 편이고요. 나머지 이 약 70% 가까운 수준을 공급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있고, 또 그런 무탄소 전원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이용하는 분야가 미래의 곽강을 갖고 있고요. 또 CCUS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불가피하게 쓰지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여전히 기술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각 기술이나 에너지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를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기술과 산업,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소위 말하는 감축의 믹스는 주기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10년치, 20년치 자료를 놓고 보면 이 그림이 엄청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는 탄소 중립의 길이 얼마나 좀 힘든 길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5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에너지 소비량이 한 2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세계 인구가 12억 명에서 지금 뭐 거의 80억 가까이 해가지고 6.5배 정도 늘었고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에서 지금 70대 이상 해가지고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세계 총생산,
늘 자료를 찾아보면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계 총생산 세계의 GDP라는 것이 한 80배 이상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해 준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라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의 소비 증가가 그걸 뒷받침했는데 그 22배나 늘었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여기 계산하면 뭐 240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뭐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가더라도 세계 인구의 증가도 거의 미미했고 에너지 소비량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라 시대냐 조선 시대나 이렇게 봐도 인구나 에너지 이 소비 면에서는 특별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짧은 순간 이렇게 모든 것이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복지도 올라가고 보건 수준도 향상되고 수명도 늘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인류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이제 화석연료라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이런 현대 문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하고 풍요롭고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화석연료 의존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현대적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서 미래 사회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그림은 이렇게까지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에너지 수요를 늘리지 않고 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던 화석연료 비중을 이만큼 되는 비중을 이렇게 줄이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가야지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탄소 중립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지만 짧은 기간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경험했던 그런 눈부신 변화와 발전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도 있고 효율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약도 있고 정책이나 제도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쨌든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과 문명이 오랫동안 존재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기후 문제를 제외하면 일부 대기오염 문제를 제외하면 굉장히 큰 편리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산업의 관성이 존재하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꿀 것인가 매우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 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종 에너지로는 전기하고 열과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수요는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하고 연료 쪽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것도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되지만 특징적인 것은 전기의 비중은 훨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쓰는 최종 에너지의 약 20%가 전기고 나머지가 열과 연료인데 미래에는 전력의 비중이 한 50%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 지금 제가 몇 분까지 하죠? 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화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이것이 같이 가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전기차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수송 분야인데, 특히 육상의 뭐 승용차 이런 경우에는 빨리 전기차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육상에서도 그 트럭 운송 같은 경우는 숙제가 남아 있고, 항공이나 해운도 도전이 필요하지만 그런 전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뭐 제로 에너지 건물이나 또 효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산업의 난방의 열 사용 같은 것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전기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효율은 사실 효율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매우 크고, 반드시 효율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줄이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효율 분야가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보다도 훨씬 더 성과가 더딥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국제적으로도 효율 쪽에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효율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 분야에 걸쳐져 있고, 산업, 뭐 수송, 건물 곳곳에 작은 요소 기술들하고 결합되어 있어 가지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들이 다 실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행동 변화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동차를 탈 걸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여행을 가는 걸 줄이거나 육식을 줄이거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야지 이것이 달성 가능합니다. 영국의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요, 짜고 또 짜도 모자라기 때문에 행태 변화가 꽤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태 변화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효율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것이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효율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보다 우리가 효율 투자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뭐 재생에너지는 비용 효과적이다, 이렇게 IPCC에서 얘기했고, 요건 이제 글로벌하게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에서 IEA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분의 2 정도 탄소 중립 달성할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3분의 2가 넘을 것이다.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뭐 아이리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한 80%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에서 세계적으로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국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발전 단가가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조금 이런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 그린딜은 뭐 잘 아시지만, 유럽 그린딜을 왜 유럽연합이 그린딜을 먼저 치고 나왔을까? 당연히 미래 세대가 요구하고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도 높고 인식이 높습니다. 비용을 더 내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시민도 있지만 한 7대3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꺼이 에너지 비용을 낸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뭐 독일 이런 데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유럽의 경우는 산업혁명을 시작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북미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럽 경제는 비록 독일이 있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갈색 경제에서 유럽이 경쟁력을 가지기 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유럽연합은 좀 더 홀가분하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럽연합의 녹색 그 그린딜을 보면 성장 전략이자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이렇게 유럽 집행위원회 그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딱 정의를,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녹색 경제를 달성하는데 이걸로 경제도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딱 그 첫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경쟁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일본도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일본 국가가 수립한 정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로드맵을 짠 게 아닙니다. 로드맵을 일본 정부는 제출하거나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일본이 만든 것은 녹색 성장 계획입니다. 일본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곧바로 녹색 성장 계획이라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만들었는데 미래를 주도할 그 기술 산업 분야를 열거하고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도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얘기했지만 미국 법안 어디에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은 이름을 바꾼 일종의 이제 기후변화 대응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산업을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50% 줄인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거지. 미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만 어떤 법률에도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나라는 영국이 있고 독일도 2019년 돼서야 최근에 있고 우리나라 정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을 말하지만 이것이 21세기에 국가 간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다. 기술과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기후위기를 위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21세기에 한국 정부가 추구해야 될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맥킨지라는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많은 산업들, 화석연료 말고도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내연기관,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농업에서도 상당히 이제 화석연료 많이 쓰죠. 이런 쪽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이것을 그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의 순 마이너스 효과는 별로 없다. 그리고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신규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맥킨지가 특별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기업이 상당히 이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하던 회사였는데 미국 그 금융위기 때 욕을 많이 먹고 난 후에 이런 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계속 이런 보고서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클릭하면 많은 고급 보고서를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이런 데서도 이런 ESG 경영 관점에서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특별히 이분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 그렇게 시대 흐름에 쫓아가는 기업들이 더 생존 능력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력 발전에 투자하면 투자를 안 하겠다 이래놓고 자기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화석 에너지가 주가가 뛰니까 자기들은 또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업들이 장래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인정을 한 것이죠. 지금 이제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ESG 경영 요구받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아리백 같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도 있고 뭐 자발적 탄소 시장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행동에 나서는 그런 요구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00여 개 기업이 전 세계 기업 중에서는 많진 않지만 400여 개 기업인데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일정 이상 쓰는 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전력을 조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시작할 때는 2050년이 목표연도지만 지금 주요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400여 개 기업 중에서 70여 개 기업 이상은 한국의 협력사들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협력사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전기 자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미 한국 기업이 25개 이상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전력 100%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참여 기업 수로 보면 지금 세계 벌써 4위,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도 이제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정부도 물론 노력하고 아리백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테지만 대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가발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리백은 ESG 경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흐름인데, 이런 유사한 흐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리백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죠. 해외에서는 아리백 달성하기 쉬운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아리백을 달성할까? 2050년보다 먼저 2040년까지 달성하는 기업도 있고 이미 뭐 애플, 구글 이런 데는 2020년 정도에 다 달성을 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삼성전자는 좀 늦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고급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아리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뽑고, 그 인력 중에 한 명이 이제 원래 있었던 분이지만 여기 서울대 자원공학과 출신이 삼성전자에 그 담당하시는 분도 한 분 있고,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공공에 있다가 최근에 그 일하러 삼성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에너지 수요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인데요. 우리가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규모가 크고 특히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1차 에너지 공급이나 최종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위권 아니고요. 석유나 전력 소비 면에서는 세계 7위니까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자꾸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세계 200개국 중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10위 안에 듭니다. 온실가스 배출도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우리 경제 구조가 내수가 좀 비중이 적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그런 탈동조화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물론 과거보다는 이제 좀 간격이 벌어졌지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왜 이럴까? 그럼 우리 개별 포스코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예를 들어 LG 화학이나 이런 데가 과연 그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개별 기업의 에너지 효율 수준은 다른 나라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조금 넘고요.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도 20% 전후 정도 되는데 우리는 27에서 28%, 거의 중국,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외국으로 보낸다.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죠. 이것으로 우리가 산업발전, 경제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지표상으로 에너지 원단위도 낮고 에너지 소비 탈동조화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기준 2018년 대비해가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국가 감축 목표를 지난해 우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빠진 연도를 보니까 작년에는 6억 한 7천만 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줄었더라고요. 그 코로나 영향 등으로 해가지고 줄어가지고 일단은 우리도 물론 이제 2020년은 많이 줄었다가 2021년에 다시 좀 한 5% 정도 증가했던데 감소 추세에 들어갔는데 이걸 그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국가 감축 목표, NDC 목표를 유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산업을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지금 에너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에너지 정책은 사실 이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원자력은 그냥 에너지 정책의 이슈가 아니라 이것이 이 정치의 이슈로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원자력 관련해서는 정권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갈립니다. 유럽에서도 각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효율이나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석탄발전소 감축은 지난 정부하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강조점이 있는 것은 실용성, 실현 가능성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그 목표를 굉장히 높이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 실행 계획은 아니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안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원자력 기술과 설비를 에너지 안보나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하자.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자력의 발전량 비중을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2030년까지 한 24% 정도로 줄이는 안이 있었는데 그걸 한 33% 정도로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싼 쪽에서는 효율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막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효율 투자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강제로 하기가 또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걸 인증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등급이 차이가 많아서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에너지 설비라는 것이 한번 투자를 하면 10년, 20년 가거든요. 산업 설비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투자가 다 됐는데 효율이 좋은 설비로 갈아 끼우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 쪽에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쪽에 목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은 더 이상 효율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 효율을 공급보다 우선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도전입니다. 지금 약간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당연히 이제 과거부터 보급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보급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이 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수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나 일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인데 우리가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졌는데 이걸 지금은 모든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사이좋게 가다가 지금은 보호무역주의가 나오고 미중 갈등 구조가 앞으로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 체제에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보던 그런 시기는 지났고 에너지 수급 면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같이 이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거랑 6월 23일 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이제 에너지 정책, 특히 효율 정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좀 강조하는 것이 요 첫 번째 에너지 효율 파트너십 구축인데요. 지금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 기업의 그 37개 사업장에서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63%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이 있는데 37개 사업장에서 산업 부문 에너지의 63%를 쓴다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런 그런 공장들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데입니다. 주로 이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뭐 시멘트 이런 쪽에 기업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효율이 곧 돈이니까 나름 이제 효율을 높이는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그리고 이 기업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이 킵30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컨셉만 있고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도 어마어마하게 쓰는 뭐 서울대 이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씁니다. 서울대는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거지. 이런 20만 TOE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2000 TOE 이상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데 거기에 100배 정도 이상을 쓰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술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그걸 정말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에 투자를 하는 동기도 부여하고 그게 또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기재부까지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좀 예전부터 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철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정 에너지 절약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가 하면 유럽이라는 것은 뭐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데는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극단적인 그런 에너지 절감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힘들 정도로 어둡고 춥고 힘들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서 산업이나 경제가 안 돌아가면 훨씬 더 큰 피해와 충격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상업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줄이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에너지 캐시백이고요. 한전이 하는 겁니다. 한전이 주변보다 전기를 덜 쓰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걸 전국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사각지대로 있던 게 대형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인데 서울은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송을 빼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상업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주택도 있지만 상업 건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는 많이 쓰고 있는데 서울이 에너지를 줄이려면 결국은 큰 상업 건물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종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줄이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산업부가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산업부 산하의 집행기관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그런 틀이 갖추어지면 부산이나 뭐 인천, 대구 같은 광역시에도 지자체가 대형 기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 분야에서는 사실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그 연비 제도가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도 연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좀 그 연비 효율을 높이는 쪽이 이제 핵심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과거부터 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6월 달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6월 23일 날 시장원리 기반의 수요 효율화 정책도 발표가 됐는데 재생에너지는 좀 늦어졌습니다. 뭐 준비가 늦어진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좀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전에 10차 전력수급 계획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한 21.5% 정도로 가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거는 기존의 9차 전력 계획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했고, 중간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NDC 안에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현실화해가지고 목표를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약간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기존의 3020 정책을 유지 발전시키는 정도로 재생에너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안에 이제 원전이 붙은 것은 이 두 개가 전력 믹스 중에서는 서로 좀 같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을 늘리면 한쪽이 줄여야 되는데, 원전의 비중을 좀 높이면 재생에너지 좀 낮추고, 이런 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었고요. 또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원전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서울대에도 원자력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주한규 교수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신재생에너지 학회에 오셔가지고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 원자력 학회 회장님이신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가장 좋은 댄스 파트너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난 정부하고 차이를 보인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까, 그리고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 이런 쪽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보장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재생에너지는 바람직한 에너지니까 좀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 쪽에 관심을 뒀다면, 좀 이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논란이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수용성, 지리적 여건,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 발전을 이렇게 장려하던 분위기에서 좀 더 규모 있는 발전소 위주로 그 사업을 좀 유도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규모까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전에는 규모별로 경쟁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규모를 좀 풀고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개통으로 연결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발전 사업 허가 받을 때 개통 접속에 대한 고려를 사업자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소규모 1메가 이하 발전소라도 개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 발전 사업 허가를 주는 겁니다. 예전에 태양광 발전할 때 일단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개통을 주변까지 만드는 것은 한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1메가 이하는 무한정으로 개통 접속을 보장하는 게 정부 정책이었다면, 도저히 이제 그렇게 감당을 하기 힘들고, 특히 전남 지역에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개통이 힘들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발전 사업 허가 받을 때도 개통 수용성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은 늘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시설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주민 수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 수용이 없으면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나 발전 설비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계속 잘 살피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연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지금 결정직 실리콘의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2종 결합하는 그 텐덤 전지를 하나큐셀이 개발 중인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좀 앞서 있고요. 실험실 효율 측면에서 태양전지 효율이 28%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이론적 효율이 44%니까 태양광 발전 전지가 70년 동안 이렇게 점진적 진화를 해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냥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실용 가능하고 2026년 정도는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보다도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그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태양광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 20년 전부터 등장을 했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건물 일체형이라면 건물 건축 자재로서의 기능도 다 해야 되고 또 전기 설비를 창호나 벽에 붙이지만 안전에 소방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는 것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국제적으로 표준이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건축 자재로서의 기능 그리고 안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이 분야는 한번 표준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형성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입지의 제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풍력 산업은 중심이 보급의 중심이 과거에는 태양광 위주였다면 이제는 풍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한 6대4 정도로 태양광 6, 풍력을 한 4. 기존에 이제 8대2 정도로 이렇게 태양광 위주로 흘러갔는데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상 풍력을 연 1기가 이상, 많게는 뭐 1.5기가 이상 3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풍력 산업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 이 산업 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의 그 전담 기관으로 코트라고 저희가 산업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감축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래서 감축분을 국내에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감축 행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게 11.5%는 기업 새로운 기업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20%, 30% 올라가게 되면 때로는 남아도는 그런 재생에너지 전력을 열이나 또는 뭐 그린 수소 또는 그 합성 연료를 만드는 쪽으로 다른 나라처럼 이 전환하는 그런 연료 전기 간의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섹터 커플링 분야도 이제 학문적으로는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이쪽 분야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이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요. 전력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유연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전력 분야에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 중에 인라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이제 전기공학과 출신들, 서울대 하여튼 서울대 출신이 주축이더라고요. 서울대. 근데 그 회사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주로 금융권에서
처음에 일하고 애널리스트들 일하다가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회사를 차린 지 몇 년 안 됐는데 해외 펀드에 투자도 받고 하면서 지금 빨리 크고 있고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게 해줌이라고, 거기도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를 한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기반의 일종의 이제 뭐 전력 이런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걸로 굉장히 큰 기업은 없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력 시스템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이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정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에너지 공단에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수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제시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가장 최근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노 리그렛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후회하지 않는, 잘하면 무조건 좋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 에너지 효율 정책과 신재생을 열심히 하자고 도입했을 때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방향이나 목표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은 아무리 효율을 향상시키더라도 여전히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에 효율을 올리는 것이라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네. 그래서 너무 작은가? 괜찮을 것 같은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는 효율이 아무리 올라도 여전히 화석 에너지를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수요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 초창기에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하는 정책을 채택했을 때 하고 있던 그 생각을 언제까지 지속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개념의 전환을 먼저 정부가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따라오는 기간이 필요해서 앞으로 기반이 되는 그 에너지용 합리화 계획 같은 데서 이런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의 개념 같은 것들을 언제쯤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시해 주신 그 자료 중에 에너지 효율화가 37%, 신재생 에너지가 32%의 역할을 탄소 중립을 가는 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국내랑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국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그동안 사실 엄청 노력했고요. 국내 기업들 또는 가정에서도의 효율이 꽤 높습니다. 가전제품 효율 세계 최고고요.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는 그 효율도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효율 세계 최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는 또 되게 빨리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요. 따라서 실제로 보여주신 자료에 비해서 국내는 효율 향상이 맡을 수 있는 비중이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작고 신재생이 맡아야 될 비율이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정책을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집어넣을 것이냐. 사실 에너지 효율 정책과 신재생 정책은 서로 다른 법령과 서로 다른 계획하에서 굴러갑니다. 하나는 에너지용 합리화 계획이고요.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이고요. 따라서 이걸 이제는 하나의 목표,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두 개를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다른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전력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을 마치 어떤 상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원자력과 신재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0에서 100까지 놓고 한쪽에서 0에서부터 원자력이 출발하고 100에서부터 신재생이 출발해서 두 개가 만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은 다음에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침범하지 않아요, 거의.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적 수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실제로 전력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체 사용하는 데서 4분의 1 이하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전력이 아닌 열을 사용해요. 실제로는 더 많이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는 더 적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어떻게 열을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그 분야, 좀 우리가 갭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상당량의 설비가 잔존 수명이 꽤 길게 남아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뜯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공단이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자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기반으로 그걸 줄이는 것에 관한 어떤 지표 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잔존설 수명을 어떻게 고려해서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옮겨가는가에 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어떤 기준 같은 것으로 설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수치는 설명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추가로 듭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쉽지는 않겠지만 역시 사실 이건 방향성에 관한 문제니까요. 네네. 정부에서 시장 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대책을 먼저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서 수요 효율 목표를 이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일정 연도까지 얼마 효율을 통해서 줄이겠다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공급 쪽에서의 목표보다는 현재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가 증가한 그 추세를 일단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통해서 바꾸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증가하는 것을 과거와는 달리 좀 낮추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해서 소위 MRV를 해가지고 얼마나 수요 효율화를 통해서 줄였냐,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평가하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뭘로 줄였는지, 줄어들었을 때 뭘로 줄였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수요 효율화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비용이 줄어드니까 또 다른 측면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 지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의 그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을 기반을 해가지고 추세를 꺾는 거, 여기에 이제 일단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효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NDC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우리나라 건물이 굉장히 젊은 건물입니다. 새 건물이고 거기에 적용된 그 건물 건축 기자재나 설비의 수준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율이 좋은 편이지만, 대형 기축 건물에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다 우리 현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지만 NDC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건물과 산업에서 기존에 이제 각자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는 게 아니라 더 절박하게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까지 가보자,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네네. 그 효율보다는 어쨌든 우리도 공급이 좀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포함된 것이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하고 하수 슬러지의 에너지 활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에너지로 쓰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관련 규정을 바꿔서 이걸 과감하게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쪽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에서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걸 좀 우리 이제 간벌재 등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를 했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우리 산림은 너무 우거져 가지고 경제력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선진국의 산림을 가보면 큰 나무들이 있고 중간이 비어 있는데 우리는 뭐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좀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존의 인센티브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환경부하고 같이 이 산림 바이오매스나 하수 슬러지를 쓰게 되면 이쪽은 주로 이제 좀 재생에너지 열 생산하고도 좀 관련이 크고, 재생에너지 이 열 분야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생에너지 열 비중이 올라가다가 세계적으로 다 전기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미래가 이제 전기화가 가속화돼서 전기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이 5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화를 통해서 열이나 수송의 그런 에너지 수요를 흡수하는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차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거든요.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 중에서 3분의 2는 바이오 에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력이 한 17%고, 그 우리가 확장 가능한 풍력과 태양광은 1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차 에너지 16%에 11%니까 1차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 안 되는 재생에너지를 탄소 중립 계획에 의하면 거의 뭐 60, 70%까지 올리기로 돼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그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발전을 못하니까 간헐성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전력은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게 결국은 가스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화석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상당량을 차지할 거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이 보급 확대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나 한계가 있구나 생각인데, 이 분야에 들어와 있지 않고 약간 옆에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IEA는 아시다시피 뭐 원자력도 화석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도 다 골고루 보고 있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재생 에너지 비중이 뭐 3분의 2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는 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 미국은 좀 그래도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한 3, 4%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한쪽에서는 이걸로 되겠나 하지만 또 이게 늘어나는 거에 주목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만큼 기회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지금
신차 시중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거든요. 제가 그 숫자를 기억했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신차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쭉쭉쭉 올라가는데 2030년 정도 되면 절반 이상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신차에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전체 차에서 비중이 낮아도 빨라지듯이 재생에너지도 독일 같은 경우에 태양광 풍력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발전 비중에서 지금 좀 여기 요 해 그렇지 한 3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2000년 전까지는 독일도 수력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에 에너지 전환 시작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우리보다 더 낮았습니다. 수력도 적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고 추세적으로 경향은 확실히 대부분의 투자가 80% 90%의 발전 설비 투자가 재생에너지에 집중이 됐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그 투자 비중이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확실히 비중은 올라갈 겁니다. 이게 독일의 사례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나라가 태양광 풍력 한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10여 년 사이에 발전량 비중이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입지나 수용성이나 개통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간헐성, 변동성 때문에 전력 수급을 맞추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로 저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방향성은 장주기 대용량 저장으로는 수소 생산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수소 경제를 얘기하면서 연료전지나 수소 전기차를 얘기했지만 유럽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린 수소 전략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해상풍력 전기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다른 열과 그 수송 분야에 쓰겠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뭐 들어가다 보면 워낙 고비용이고 기술의 병목도 있어가지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으로 쓰고 또 열과 연료로 쓰는 것은 쉽진 않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많은 기업이나 전문가들 또 정부가 그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뭐 2030년 정도 되면 좀 확실하게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약점이 넘어서기 힘든 벽일지는 그때쯤 드러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추가됐던 게 하수 슬러지하고 바이오매스 말씀하셨는데요. 네. 하수 슬러지면은 폐기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폐기물 등 뭐 가스화 발전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 추진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한국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이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가 많거든요. 그 에너지 쪽에서도 약간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서로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특별히 그런 기조가 이제 새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허문다고 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수 슬러지는 이제 폐기물 에너지화니까 하수 슬러지로 명명은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 폐기물 에너지화는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쪽 분들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그게 주로 언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폐기물이 한번 빠지면서 SRF 이런 것이 오히려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간 엇박자나는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니지만 폐기물 에너지화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재생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부 정책을 통해서도 훨씬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던 모든 것이 이제 순환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폐기물로 분리된 걸 다 다시 써야 되는데 폐기물로 한번 분리되면 그걸 다 재사용하는데 환경부의 법률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게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게 기본이 될 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법률 체계는 더 심각하게 복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규제 방식은 이제 정부에서 시장, 민간 주도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규제 혁신 계획이라는 게 여러 차례 여러 정부에서 얘기됐지만 잘 안 됐지만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또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